수옛날 처녀이 난 공정이가 있으요. 어서 오셔요, 어르신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 멀리 전라도 순천장터에서 시작해서 저 높고 높은 구중궁궐, 한양 상의원까지 이어지는 한 여인의 기구하고도 참 절묘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시련 속에서도 보리밭에 피어난 무궁화처럼 아주 고결하게 피어난 어느 침선장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하는데요. 자, 그럼 따뜻한 방에 모여 앉으셨으니 이야기 보따리를 살금살금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참말로 감사해요. 편안하게 아랫목에 기대 앉으셔가지고 옛날 이야기 듣듯 삼삼하고 여유롭게 한번 들어보셔요. 제1장 보리밭에 버려진 아이.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뜬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칠흑같이 어둡고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어요. 웬 마차에 치여 길가에 버려진 가여운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방이 온통 새파란 순천의 보리밭인 거예요.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글쎄 자기가 누군지,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도무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순천장터에서 국밥집을 하던 보리의 이모라는 분이 이 가여운 5살 배기를 발견하고는 덥석 거두어 주었어요. 보리밭에서 주었다고 이름도 그냥 투박하게 보리가 되었습니다. 심성은 참 착한데 입은 좀 거칠었던 보리 이모 밑에서 우리 보리는 그 시끌벅적하고 펄펄 끓는 국밥집 솥단지 옆을 지키며 아주 억척스럽게 자라났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보리한테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장터바닥에 굴러다니는 헌 무명천이나 자투리 조각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 바쁜 주막일통에도 혼자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늘만 잡으면 세상 시름을 다 잊어버리는 아이였죠. 동네 할머니들이 구멍난 저고리를 들고 오시면 그 낡은 천 뒤에다가 마술이라도 부리듯 참 고운 매화꽃을 척척 수놓아드렸어요. 할머니들이 그걸 보시고는 아이고 기운 없는 헛노시 대걸대감님 옷처럼 귀티가 난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죠. 사실 이게 다 조선 최고 침선방인 상의원의 핏줄을 이어받은 덕분이었는데 그때는 보리 자신도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2장 순천에서 만난 귀인. 의금부도사 제와나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흘러서 보리가 어엿한 20살 처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의 어명을 받고 암행을 데려온 아주 훤칠한 의금부도사 제와나리가 주막에 들러 국밥을 드시다가 그만 실수를 하십니다. 그 귀한 겉옷자락을 펄펄 끓는 탕국에 푹 적셔버리고 만 거예요. 얼룩진 옷을 보고 나리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보리가 그 겉옷을 냅다 빼앗아 들었어요. 그러고는 뒷마당 시냇가로 달려가 깨끗이 빨아 말린 다음에 그 지워지지 않은 얼룩자리에 아주 은은한 청색실로 대나무 잎사귀를 슥슥 수놓아 버렸지요. 다음날 옷을 받아든 제와날이 아주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아니, 이 시골 구석에 이런 명인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이 바느질 매듭과 자수의 격조는 필시 한양 상의원의 최고 침선장들이나 부릴 수 있는 솜씨인데? 나리는 보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감탄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날 밤 상의원 침선비 경합에 한번 나가보라며 아주 묵직한 추천서차를 쥐어주고 떠납니다. 제3장 상의원의 어두운 암투. 드디어 진짜와 가짜가 마주치게 됩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운명의 부름을 따라서 보리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 땅 상의원 침선방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궐 문턱을 넘자마자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침선비 하나를 마주하게 돼요. 한쪽은 참 순박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조선 제1의 침선 핏줄을 이어받은 맑고 단단한 보리였고요. 다른 한쪽은 값비싼 명나라 비단과 보석으로 온몸을 칭칭 휘감고 고양이처럼 아주 매서운 눈매를 가진 야심가 연민이었습니다. 사실 이 연민이는요, 과거에 어린 보리를 마차로 치고 달아났던 그 독한 도화 숙모가 보리 대신 사대부 아기씨로 거짓 포장해서 몰래 키워낸 가짜 침선비였어요.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죠. 이 영악한 연민이는 보리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수희 침선장의 옛 모습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리를 내쫓으려고 온갖 몹쓸 짓을 다 하다가 급기야 손대서는 안 될 물건에 손을 대고 맙니다. 보리가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로 애지중지 품고 다니던 베네 쪼고리 말이에요. 붉은 실로 보배라고 수놓아진 그 귀한 저고리를 훔쳐내더니 보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시뻘건 아궁이 불 속에 획 던져 태워버립니다. 아이고, 보리의 옥장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참으로 잔인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제4장, 3의 매듭과 밝혀지는 진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핏줄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유일한 효력의 흔적인 베넷 저고리는 얄밉게도 재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하늘의 이치라는 게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히는 법이 없잖아요. 연민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상의원 최고 침선장이자 보리의 친어머니인 수희 어른은 자꾸만 저도 모르게 보리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리가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엉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 엄지로 실을 3번 꼬아서 짓는 이른바 3의 매듭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핏줄에 깊이 새겨진 것을 수 없는 본능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시던 수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 보리의 두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너, 이 매듭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매듭은 내 친정어머니께서 오직 나에게만 가르쳐 주신 3의 매듭이거늘. 베넷 저고리는 불타 없어졌어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재주와 뼈에 새겨진 버릇은 결코 불태울 수 없었던 확실한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로는 다 못할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제5장, 화롯 경합과 인과응보. 드디어 데뷔마마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최종 대결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상의원의 전례 없는 큰 경합의 날이 밝았습니다. 데뷔마마의 환갑잔치에 올릴 화롯, 그러니까 홀레복을 지어서 최고의 자리를 두고 보리와 연민이 온 힘을 다해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보리는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 대신에 우리 백성들이 땀 흘려 가꾼 수수한 조선의 무명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치자 열매와 쪽풀을 우려내서 아주 은은하게 천연 염색을 하고 그 위에 조선 선천 어디에나 피어나는 무궁화와 이름 모를 들꽃들을 오색 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았지요. 그동안 억울하게 살아온 자기 인생과 고단한 백성들의 삶,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데뷔마마 앞에 2가지 화롯이 쫙 펼쳐졌습니다. 연민의 옷을 한번 보세요. 비싼 명나라 비단에 순금 실을 엮고 무거운 보석을 촘촘히 박아서 눈이 멀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리의 옷은요, 자연의 식물로 물들인 미색 무명천에 은은한 무궁화 자수가 참하고 단아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볼수록 따뜻하고 기품이 넘치는 데다가 만든 이의 혼이 오롯이 담겨 있었죠. 두 옷이 뿜어내는 그 극명한 차이가 데뷔마마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두 옷을 가만히 살피시던 데뷔마마께서 깊은 탄식을 내뱉으시며 마침내 판결을 내리십니다. 연민이 지은 옷은 백송의 고열을 짜는 듯 무겁구나. 하지만 보리가 지은 옷은 은은하고 기품이 넘치며 이 조선 땅의 흙내음과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도다. 이야말로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참된 침선장의 마음이로다. 이 호통 같은 한마디에 연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요. 보리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그 십수년의 한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화나리가 의금부 포교들을 이끌고 들어와 그동안 은밀히 조사했던 모든 증거를 낱낱이 꺼내놓았습니다. 도화숙모와 연민이가 족보를 위조하고 어린 보배를 마차로 친 것도 모자라 남의 귀한 옷을 불태웠던 그 끔찍한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죠. 결국 그 화려했던 비단옷을 훌렁 벗고 까끌까끌한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평생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죗값이 말끔히 치러졌습니다. 제6장, 마침내 피어난 무궁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은 조선의 들꽃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 모질고 매서웠던 겨울의 비바람이 다 지나가고 도성 가득 아주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바닥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불리던 보리라는 이름 대신 잃어버렸던 진짜 이름 보배를 마침내 되찾았어요. 수희 어머니의 품에 꽉 안겨서 어머니 하고 목 놓아 부르는데
평생 주막집 구석에서 홀로 외롭게 자라온 그 가슴 속 응어리들이 눈물과 함께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의 그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에 지난 세월의 깊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뭉클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배의 곁을 늘 바위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던 재환아리와 백년가약을 맺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도 찾아왔답니다. 보배는 번쩍이는 금은보화 대신에 자기가 직접 지은 수소하고도 아름다운 무궁화 화롯을 입고 신부가 되었어요. 재환아리가 그러더군요. 그 모진 비바람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이토록 아름답게 피워내주어 정말 고맙구나. 이제 네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햇살만 가득할 것이다. 내가 평생 너를 지켜주마. 동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환호 속에서 조선 최고의 침성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보배의 환한 미소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밤이 깊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보배처럼 선한 마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꿋꿋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고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걸음걸음에도 저 보리밭의 만개한 무궁화처럼 환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어르신들께서 묵묵히 걸어오신 그 길고 긴 세월의 자락에는 과연 어떤 고운 무궁화가 수놓아져 있으신가요? 늘 건강 챙기시고 내내 평안하시고 만수무강하셔요, 어르신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밥맛을 나오신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기대 앉아 들어보셔요. 네, 오늘 아주 따뜻한 아랫목에 같이 모여 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전라도 순천장터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한양, 구중궁궐 상해원까지 이어지는 한 여인의 아주 기구하고도 절묘한 인생 역정입니다. 아, 그 유명한 보리밭에 피어난 무궁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눈앞에 막 한 폭의 그림이 쫙 펼쳐지듯이 그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복잡한 해설이나 딱딱한 분석 같은 건 다 내려놓을 겁니다. 네, 그냥 저희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맛깔나게 풀어낼 테니까요. 어르신들은 그저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비바람이 아주 매섭게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우스스하네요. 그 순천 어느 보리밭에 웬 어린 여자아이가 덩그러니 버려진 채 발견이 됩니다. 마차에 치는 바람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저 5살 난 꼬마였죠. 아이고, 피덩이나 다름없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장터에서 국밥집을 크게 하던 보래 이모라는 분이 이 아이를 거두게 됩니다. 참 고마운 분이네요. 네, 보리밭에서 주웠다고 해서 아이 이름도 그냥 보리가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이름이 보리군요. 근데 그 보레 이모라는 분이 참 겉보기엔 엄청 억척스럽고 투박한 분이셨잖아요. 아유, 말도 마세요. 맨날 그 꼬질꼬질한 행주를 허리춤에 딱 차고 다니면서 막 그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곤 하셨죠. 네, 이 문둥이 가신 애야 얼른 배달 안 가고 뭐하냐 이러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이분 험하셔도 속정은 참 깊은 분이셨는데 이제 우리 보리가 그 주막집에서 자라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뚝배기 나르느라 그 조그만 손이 다 헐었죠. 그렇죠. 손이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아주 바늘 굳은 살이 단달이 박혔는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 보리의 그 특별한 재주 말씀이시죠? 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낡은 바늘을 딱 쥐는 순간 막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니 글쎄, 그 동네 어르신들 헌무명저고리에다가 은은하게 매화꽃자수를 탁 피워내는데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진짜 진흙밭에 굴러도 진주는 빛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보따리를 한번 더 풀어볼까요? 그 시골 장터 구석에서 보리의 그 바느질 솜씨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있었죠. 맞아요. 한양에서 암행을 내려온 그 의금부 도사 재완아리와의 우당탕탕 첫 만남. 그 재완아리 키가 막 팔척장신의 아주 호방한 풍채를 가진 훤칠한 사내였죠. 그 귀하신 분이 글쎄 주막에서 탕곡을 드시다가 아이고 그만 푸른색 겉옷에 뻥건 국물을 확 엎질르고 마신 거예요. 세상에 그 비싼 옷에 국물을 엎질렀으니 주막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근데 그때 우리 보리가 냅다 그 옷을 뺏어 들고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네, 빨아서 말리려고요. 빨아도 얼룩이 다 안 지워지니까 보리가 그 얼룩진 자리에다가 푸른 실로 슥슥 대나무 잎사귀를 수놓아 버린 겁니다. 그 대나무 잎사귀 하나가 진짜 신의 한 수였죠. 그렇죠. 네, 그 꼿꼿한 무간의 기상을 딱 알아보고 대나무를 수놓은 거니까요. 재완아리가 다음 날 달빛 아래서 그 옷을 받아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양에서 제일 가는 장인들도 울고 갈 솜씨였으니까요. 그래서 재완아리가 한양 상의원으로 가보라고 추천하는 서찰을 딱 건네주게 되죠. 아주 낭만적인 장면입니다. 참 그렇게 보리가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 하얀 무궁화 꽃이 쫙 핀 길을 따라서 대궐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하지만 대궐안은 꽃길이 아니었죠.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대궐 안이 아주 서늘합니다. 그 뱀 같은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도화숙모하고 그 양딸 연민 말입니다. 그 연민이라는 아가씨 얼굴은 아주 여우상에다가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싹 올라가는 게 참 얄밉게 생겼었죠. 치장도 얼마나 과하게 했습니까? 막 눈이 부신 홍색 비단에 비싸디 비싼 비취비녀를 꽂고 있었잖아요. 반면에 우리 보리는 아주 소박한 단발형 얼굴에 맑은 눈망울만 덤뻑여낸 촌뜨기였으니 두 사람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척 대비가 됐죠. 근데 연민이 보리의 그 타고난 솜씨를 보고는 아주 속이 꼬일 대로 꼬여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니 어르신들 진짜 꽃밭에 숨은 독사라는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저리 독할까요? 그러니까요. 세자 저하가 입으실 옷에 몰래 먹물을 쫙 뿌려놓고는 보리가 그랬다고 누명을 씌우질 않나. 그거는 약과예요.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그 보리의 짐에서 낡은 베네 쪼고리를 훔쳐낸 거. 진짜 천인공로할 짓 아닙니까? 아, 보리가 어릴 때 입고 있던 그 붉은 실로 보배라고 이름이 적힌 저고리요? 네. 보리가 자기의 진짜 핏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는데 그걸 글쎄 아궁이 불길 속에 냅다 던져버렸다니까요. 아이고, 불타는 저고리를 보면서 보리가 얼마나 울부짖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 피눈물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참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불태워도 핏줄은 속일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상의원에 수희 어머니라고 눈가에 아주 깊은 슬픔이 서린 기품 있는 최고 침선장이 계셨잖아요. 네네. 보리의 친어머니셨죠. 맞아요. 이분이 어느 날 보리가 바느질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보리가 실을 꼬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3번 딱 꼬아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어머나, 그게 삼의 매듭이라고 그 가문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었다면서요? 네, 수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내 잃어버린 딸이 아니면 저 매듭을 저렇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저고리는 탔어도 보리의 손끝에 남은 그 기억이 핏줄을 알아본 거네요. 소름이 쫙 돋습니다. 네, 수희 어머니가 뒤에서 소리 죽여 펑펑 우시는데 참 애달픈 장면이죠. 자, 이제 진실이 밝혀지려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맙니다. 상의원 최고 침선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그 숨막히는 최종 경합의 날이 밝았어요. 네, 데뷔마마의 환갑잔치에 올릴 화롯, 그러니까 홀레복을 짓는 큰 대결이었죠. 마당에 두 벌의 옷이 쫙 펼쳐지는데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연민이 지은 옷은 진짜 금실로 떡칠을 해놨잖아요. 최고급 명나라 비단에다가 아주 화려함의 극치였죠. 반면에 우리 보리가 지은 옷은 치자랑 쪽풀로 물을 들인 하얀 무명천이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산천에 널린 오색 무궁화랑 들꽃을 한 땀 한 땀 수놓은 아주 소박한 옷이었어요. 그럼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르신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궁중 최고 어르신이신데 당연히 번쩍번쩍한 금실이 들어간 연민의 옷을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겉보기엔 그럴싸하죠. 그렇죠. 데뷔마마는 왜 그 수수한 보리의 옷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게 바로 데뷔마마의 지혜입니다. 연민의 그 화려한 옷을 보면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사치와 탐욕이 뻔히 보였거든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옷이다. 네, 반면에 보리의 옷에는 조선 땅의 흙내음, 그리고 백성들의 고단함을 어루만지는 진짜 장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야, 화려함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택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뷔마마가 보리의 옷을 딱 가리키시며 탐복을 하신 겁니다. 어르신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대목 아닙니까? 하얗게 질린 연민의 얼굴을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나쁜 놈들 벌받을 시간이죠. 당연하죠. 바로 추국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 훤칠한 재와 나리가 전면에 탁 나섭니다.
서슬퍼런 붉은 철익을 입고 등장하시는데 아주 위엄이 대단했죠. 포통을 치면서 연민과 도화숙모의 그 더러운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잖아요. 결국 그 두 사람은 화려한 비단옷 다 뺏기고 까끌까끌하고 거친 누런 3대 옷을 입고 저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를 끌려갑니다. 비단옷만 찾다가 평생 삼배옷만 입게 생겼으니 이게 바로 인광보 아니겠습니까? 속이 다 후련한 최후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보리가 진짜 이름 보배를 되찾습니다.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수희 어머니 품에 콱 안겨서 그 비단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는데 어르신들 그동안 주먹집 구석에서 매맞으며 컸던 서름이 그 눈물에 다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을 서로 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대단원 달빛 아래서 열리는 아주 예쁜 혼례식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보배와 재환나리의 혼례식 말이죠. 네, 근데 보배가 입은 혼례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금박 혼례복을 입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그 미생 무명 무궁화 화롯을 입고 나왔어요. 재환나리도 화려한 옷 다 마다하고 그 무명옷을 입은 보배의 손을 꼭 잡고 늠름하게 웃고 서 있었죠. 남들이 뭐라든 내가 지어놓은 내 진짜 모습으로 평생을 약속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답습니까? 장터 사람들까지 다 올라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아주 벅찬 축제였죠. 네, 자 어르신들 오늘 긴 밤 이야기 어떠셨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순천 보리밭의 꼬마 보리가 조선 최고의 침선장 보배가 되기까지 아무리 어둡고 모진 밤이어도 결국 찬란한 아침해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요. 네, 삶이라는 게 참 거친 보리밭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굽이굽이 참 험한 길을 걸어오셨을 텐데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아름다운 무궁화를 피워내셨는지 오늘 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뭉클한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투박하지만 끈질기게 피어난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꽃이 세상 그 어떤 비단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저 하얀 무궁화처럼 환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저희 이야기 보따리 함께 풀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